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여기 백이 되게 이 백에 있는 영상이 되게 어두운 색이라서 이제 저도 어두운 색깔을 입고 오면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밝은 색깔을 입고 와야지, 왜냐하면 좀 이렇게 색깔이 좀 차이가 나야 눈에 띄니까. 그래서 옷장에 깊숙이 넣어 두었던 한 1년 만에 핑크색 자켓을, 뭐 이걸 입고 일상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꺼내서 입고 왔더니 또 우리 준혁 PD님이 뒤에를 완전히 연보라로 바꿔 주시고, 앞에 이렇게 꽃도 뒤에, 이 꽃은 모니터에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완전 그 핑크핑크 무드가 됐습니다. 네. 윤희 님 들어와 주셨고,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 님께서 통계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 다들 놀러 가신 것 같아요. 사전 투표율도 엄청 높았고, 제 앞에 내 몸의 닥터라고 네카케에서 하는 라이브 시간에도 많이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날씨 너무 좋고 조금 있으면 너무 더워 가지고 놀러 가기도 되게 어려운 상태라서, 네, 아마 요번 주 놀러 많이 안 가셨나 싶습니다. 모두님 들어와 주셨고, 디딤돌님 들어와 주셨고, 오영도 님께서는 준혁 PD님이랑 상호 오상 홍상호 PD님 바깥에 계세요. 다음 시간 라이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이게 화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좀 백이랑 차이 나고 싶었는데 엄청 그 화사해져 버리게 됐습니다. 여기 이 꽃은 진짜, 이 꽃이 너무 투톤이라서, 제가 원래 투톤 좀 잘 안 좋아하거든요. 투톤이 이렇게 색깔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네, 투톤 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새 신부 같으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KBS를 가요. 휴가를 받아 가지고 가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고, 뭐 가끔은 아침마당을 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갔다 왔는데, 그전에 갔었을 때 제가 이제 사실 목걸이가 몇 개가 없어요. 이 목걸이를 하고 왔더니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댓글에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가 이 몇 캐럿짜리 다야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거를 진짜 다야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제가 인제 첫 번째 딸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남편이 오메가 줄, 그러니까 금으로 된 오메가 줄을 사 줬고요. 두 번째 딸아이를 낳았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실버는 아닐 것 같아요. 실버면 색깔이 변했겠죠. 백금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백금으로 된 오메가 줄을 사준 거예요, 둘째 딸 낳았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2005 년에 돌아왔는데, 2006년 어버이날 저희 아이들이 어버이날 돈을 모아서 그 당시 돈으로 한2만원 정도 되는 목걸이를 사 줬는데, 그 목걸이 줄은 시간이 지나니까 색깔이 변해서 쓸 수가 없었고요. 이상하게 그 목걸이에 달려 있는 요 동그란 펜던트 있잖아요. 돌 뭐 이렇게 유리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요거는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사준 목걸이에다가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다이아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애들이 사준 2만 원짜리 안 되는 목걸이였으니까 줄 빼고 10,000원 정도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에서 너무 큰 목걸이에도 그렇고 너무 작은 목걸이에도 안 보이는데, 대충 이게 좀 어디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그 사이에 또, 네,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께서 들어와 주셨고, 또 사랑이 가득한 멘트 주셨습니다. 꽃이랑 잘 어울린다고. 제가 나름 그 생긴 거랑 다르게 꽃을 되게 좋아해요. 꽃 그림도 좋아하고 그 회화도 꽃 그림 좋아하고요. 제가 항상 Q&A 때 보여 드리는 고호, 그것도 꽃나무잖아요. 아몬드 꽃나무. 그다음에 트러스트 님 들어와 주셨어요.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주방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뭘 주방에서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살아남기라는 얘기를 하냐. 근데 이제 제가 매일 항상 고민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우리나라 남성의 이 1 년에 몇 명이나 죽는가를 보는 거예요. 남성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암은 폐암이에요. 1 년에 14,000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 대장, 위,
췌장, 그래서 인제 요게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죠. 그래서 췌장암을 제외하고는 선별 검사 열심히 하고 있죠, 건강검진. 여성도요. 사실 많이 걸리는 거는 갑상선이랑 유방암이지만 사망은 가장 많은 게 폐암입니다. 한 5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 췌장암, 그리고 걸리기는 많이 걸리지만 사망률이 낮은 유방암이 있고 간암이 있어서 유방암 제외하고는 남녀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제 사실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가장 많이 사망하는 암은 폐암이라는 거죠. 실제로 인제 사망자 통계를 보면 제가 명수만 보여 드렸는데 전체 암 사망자의 4명 중 1명 이상의 남성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7명 중 1명 이상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우리 근데 이건 다 알잖아요. 폐암이 흡연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그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남성은 대부분 84%가 흡연자이고 여성은 원래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이 5%가 안 되거든요. 여성은 남성 흡연율 한 30%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은 한 12% 정도가 흡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폐암 환자의 남성의 한 16%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 여성의 거의 90%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무엇이 이 비흡연자에서 폐암을 일으킬까라는 것에 대해서 인제 가장 많이 "범인이다."라고 주목되고 있는 거는 간접 흡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우진 않아도 옆에 사람이 피우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3차 흡연이라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운 이 옷 같은 데에 또는 내가 피운 옷에 묻은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서 사실 간접 흡연이 그다음으로 주목되고 있고요, 요인으로. 그다음에 인제 뭐 지각 같은 데서 나오는 방사선, 그다음에 뭐 또 암 같은 거를 진단받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 거, 그리고 또 인제 직업적으로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거, 공사장에서 성면이 노출되거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미세먼지랑 공기 오염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인제 여성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거는 오늘 제가 인제 주제로 요리에서 살아남기, 주방에서 살아남기, 그 바로 요리입니다.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사실 요런 얘기가 나온 것도 근 몇 년 정도뿐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좀 이제 근거들이 쌓이면서 "조리가 여성 폐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얼마 전에 굉장히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급식 을 급식실에서 급식 조리사분들한테 "폐암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 뉴스 들어보셨어요? 며칠 전에 굉장히 핫해서 몇 명을 검사를 했더니 "폐암이 얼마나 나왔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리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생기냐 하면은요. 뭐 일산화탄소는 그거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탄가스 중독 일으키는 그 물질이죠. 그리고 이산화질소, 요것도 역시 약간 중독을 일으키는데 뭐 고농도시 호흡기 질환 유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많이 쬐게 되면은 치매에도 영향이 있다고 이 비욘디에서 나와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강상우 교수님이 라이브 하실 때 제가 한번 들었더니 그 전자레인지 말고 왜 가스레인지 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리할 때도 미세먼지 많이 나옵니다. 미세먼지는 뭐 이렇게 여기 바깥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인제 휘발성 유효화합물, 특히 기름 같은 거가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면서 몸에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인제 벤젠, 톨루엔 이런 것들 우리 화학 시간에 들었던 거. 그중에 인제 하나 중에 하나가 포름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발암 물질에 작용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다 계열이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또 무지무지 종류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조리를 많이 하면 폐암이 많이 걸리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근거가 많이 쌓이고 있어서 이거는 중국에서 써서 네이처지에 올린 연구 논문이에요.
그랬을 때 평생 동안 내가 얼마나 조리를 많이 했느냐가 폐암 발생이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4년 동안 매일 하루 3끼 정도의 음식을 준비를 요리를 그러니까 3 번을 요리를 했다 그러면 폐암 발생이 음식을 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1.6 배가 증가되고, 20 년을 새끼를 해도 1.6 배가 증가돼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안 하고 차이는 되게 큰데, 여기서 여기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데, 근데 40 년이 되면은 2.1 배가 증가되고, 내가 50 년을 계속 밥을 하루에 3 끼를 해 먹었다 하면은 이게 3.2배 정도가 증가돼서, 내가 음식을 많이 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의 폐암 발생 리스크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렇다고 밥을 안 해 먹고 살 수도 없고. 영국에서 닭가슴살을 많이 먹잖아요. 닭가슴살을 사실 뭐 우리 음식으로 나오는 거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쪼끔 미세먼지도 위험하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되게 위험하고 뭐 산화질소 이런 것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죠. 그런데 그중에서 닭가슴살을 조리를 했을 때, 닭가슴살은 기름이 많지는 않잖아요. 고거를 어떤 방법으로 조리했을 때 미세먼지가 얼만큼 나오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영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팬 프라이 기름을 이렇게 확 두르고 닭가슴살을 딱 올려 놓고 한참 구웠다 뒤집다 하는 거예요, 스테이크 굽듯이.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볶음을 할 때 그 쪼끔 이거보다는 3분의 1 정도 나오는 거죠, 팬 프라이 하는 거보다. 요거는 인제 조그맣게 잘라 가지고 기름을 써서 왜 옆에서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볶음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튀김을 하면 7.7로 미세먼지는 쪼끔 덜 나와요. 7.7로 덜 나오고, 가장 덜 나오는 거는 물에다가 닭가슴살을 넣고 삶아 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삶는 걸로는 온도를 절대로 100도 이상 올릴 수 없잖아요. 그 100도 이상 올라가면 물이 다 증발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찌기나 끓이기가 사실 가장 건강한 요리법이라는 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 드리고 싶은 건, 그것만큼 미세먼지를 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프라이어 사용을 하는 거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을 하면 직접적으로 이 공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먼지를 덜 만드는 그런 조리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 자료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고기랑 생선을 구울 때 얼마나 많이 미세먼지랑 미세먼지만큼 나쁜 유기화합물이 나오는지를 봤더니, 조리 전에는 80 이었는데 삶기를 하면은 60 이었죠. 네. 예, 60 맞죠? 네. 삶기를 하면 2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이게 굽기를 하면 한 15배 정도 증가를 하는 거죠, 미세먼지가. 그런데 튀기기를 하면 굽기만큼 증가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한 또 대여섯 배 증가를 하죠. 근데 요거는 요만큼 요 초록 색깔은 고기고요. 생선을 구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뭐 한 30-40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는 굽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요, 보면은 조리 전에서 433에서 삶으면 한 400 대가 됐다가 400대 후반이 됐죠. 근데 굽기를 하면 한 2배 정도 넘어가서 900 대가 됐다가 튀기기를 하면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생선은 굽기를 하면 또 이만큼 많이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생선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옛날에 항상 한참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되게 말이 많이 됐을 때 고등어 구워 먹지 말라고 막 지침을 내려서 엄청 또 비판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요렇게 기름이 많은데 이 생선이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는 포화 지방이 많잖아요, 육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열에 대한 안정성, 조리에 대한 안정성은 불포화가 훨씬 높은 생선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화 지방보다는 열을 가했을 때는 생선과 같이 불포화 지방이 많은 그런 기름이 많은 음식이 훨씬 더 미세먼지라든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이 조리에서 나온 나쁜 공기, 뭐 조리 효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튀기기 쪽에 훨씬 많고, 미세먼지는 굽기에 많이 생기는데 육류보다는 불포화도가 높은 기름을 많이 가진 생선에서 훨씬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가능한 저온 조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삶기 찌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사실 볶기, 그다음에 직화구이라는 거 여러분 왜
그 불판 놓고 구워 먹는 거 말고 왜 바베큐 하듯이 철망 같은 거 놓고 직접 구워 먹는 거 직화구이 맛있죠 제일. 그거랑 튀김이 가장 음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볶기죠. 그런데 볶기와 직화구이 튀김의 차이보다는 볶기와 삶기 찌개의 차이가 훨씬 더 커서 정말 사실 뭐 삼겹살을 꼭 구워야 맛입니까? 이게 또 수육을 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거는 물을 사용한 요리를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 기름을 사용한 요리보다. 그다음에 조리 시간이 짧아야 열이 덜 올라가겠죠? 그럼 연기도 덜 나가겠죠? 근데 하다가 우리가 인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올려 놓고 가열될 때까지 딴짓하다가 딱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기름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있죠. 그러면은 기름 자체도 산화가 됐다는 뜻이고 내 몸에 안 좋은 공기도 되게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조리 흉도. 그래서 사실은 기름을 쓰는 요리를 할 때는 딴짓을 하지 않고 그 옆에 서 있어야 돼요, 타지 않도록. 근데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안 되고 쪼끔 떨어져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기가 나지 않게 하려면 이 고등어도 냄새 안 나게 굽는 방법 중에서 종이 호일 있잖아요. 종이 호일에다가 감싸 가지고 굽게 되면 훨씬 냄새도 덜 나고 요렇게 되면은 조리 흉도 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프라이팬에다가 덮고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조리 흉이 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우면 일단 태우면 무엇을 태우든 발암 물질이 생기죠. 근데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많은 거는 태우면 태울수록 더 발암 물질이 많이 생겨서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태우면 아깝더라도 그 부분을 제거해서 먹거나 버리고 드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튀김을 요리를 할 때는 이 재료가 기름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게 이게 재료가 기름에 둥둥 떠 있어서 바깥에서 산소랑 부딪히게 되면은 훨씬 이 기름이 더 많이 산패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튀김 요리할 때는 기름을 충분히 사용을 해서 잠기도록 해서 조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인덕션 건강 생각해서 많이 쓰시긴 하죠. 그래서 사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미국에선 가스레인지가 뭐 "바람이다. 치매 일으킨다." 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덜 연소돼서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이런 대기 오염 물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덕션이 쪼끔 낫기는 하지만 사실 인덕션이냐 가스레인지냐의 차이보다는 음식에서 나오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이보다는 음식을 어떻게 아무리 인덕션에도 해도 여기다가 뭐 튀기거나 하면은 굽거나 하면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보다는 전 요리를 사용하느냐 아니냐 태우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훨씬 크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프라이어를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되게 급할 때는 저도 프라이팬에서 구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에어프라이어에 180 도에 놓고 10분 정도 구웠다가 또 뒤집어서 하는데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베란다에다 놔 놨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에어프라이어가 쪼끔 더 특히 기름이 많아야 또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서 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많은 거를 사용을 할 때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을 하고 에어프라이어 위치를 환기가 잘 되는 창가라든가 베란다에 놓고 사용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거다. 네. 윤희 님께서 "탄 거는 남편에게 알아서 먹으라고 양보하신다."고. 남이 해 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사실 남이 해 주는 게 제일 맛있죠. 자기가 하면은 냄새에 배어 가지고 잘 맛이 없어요. 그냥 냄새에 치여 가지고. 네. 디딤돌님은 생선 구워진 거 사서 먹는다고. 예 요즘에 사실 CJ에서 구운 생선 웬만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킴이 사랑방 님이 "조리사들에서 폐암 발병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이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 조리하시는 분들은 뭐 튀김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면 그 옆에서 튀기고 있으면은 조리에서 나온 뭐 휘발성 물질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뭐 10 배, 10배 이상 폐암 위험도가 올라간다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는데 다 대부분 뭐 메타 분석까지도 보면은 다 올라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름을 사용을 해서 기름을 가열하는 게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이 포화도가 높은 기름보다는 우리가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불포화도가 높은 기름 사실 여러분이 쓰는 식용유는 다 불포화잖아요. 버터로 뭐 계란 후라이 해 먹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들에서는 다 건강에 안 좋은 조리흉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에서는 후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요. 밑에는 후드를 산 경우예요. 여기는 미세먼지, 산화질소, 그다음에 일산화탄소인데요. 보면은 후드를 사용한 경우 안 한 경우는 뭐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조리하고 난 다음에 60 분, 90분 이 정도 되면은 이 차이가 뭐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인제 돼지고기를 구웠을 때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고등어를 구웠을 때인데, 고등어는 아까 되게 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등어는 사실 후드를 사용을 해도 좀 올라는 갔다가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표에서 눈여겨 보실 거는 이게 300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0 분이면 6 시간이잖아요. 아니다. 5 시간이죠. 5, 6에 30. 5 시간이 지나야 삼겹살이나 고등어를 굽기 전에 미세먼지 농도, 그다음에 산화질소 농도,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 시간 정도 실내가 오염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드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폐암 발생의 차이는 무려 100%면 좋겠지만 100% 까지는 아니고 50% 정도를 폐암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제 제일 처음에 그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이제 저녁 때 그다음 날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해 놓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눈썹도 그려야 되고 아이라인도 그려야 되고 머리도 쪼끔 뭐 로트도 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걸 전혀 안 해도 되는 남편이 아침에 상을 차려요. 저한테 준비는 제가 하고. 그러면 인제 애 아빠가 후드를 안 키면 어 제가 "후드 키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후드 키고 하고 창문 열고 하라고. 그러면서 맨날 '내가 이렇게 음식을 시켜서 우리 신랑이 폐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를 매일매일 항상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전날 저도 조리를 준비를 하면서 뭐 가스레인지에서 NO2, 그러니까 이산화질소 가스도 맡게 되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 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드를 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스탑을 끼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어 저기 뭐야, 전기레인지를 켜거나, 네, 이렇게 해서 순서는 창문 열고 후드 켜고 그다음에 인제 가스 온 하는 거죠. 이 순서를 꼭 하셔야 되고, 물론 창문을 제대로 열려면 부엌 쪽 창문도 열고 거실 쪽 창문도 열어서 맞바람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요게 인제 지금은 창문이 열려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한겨울에는 열면 정말 요만큼만 열어도 엄청 센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후드가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꽉 막아 놓으면은 빨아들이는 거의 효율성이 어떨까요? 효율성이 나오지 않아요. 문을 열어서 공기가 좀 들어와야 후드가 잘, 내가 조리할 때 만들어지는 나쁜 공기, 조리흉을 잘 빨아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창문을 열고 후드를 켜고 그다음에 가스를 켠다, 요런 순서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인제 애들 아빠한테 제가 항상 안방에서 "후드 키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저희 후드는 3 단인데 일단은 그래도 들을 만한 소리를 내는데, 3 단을 키면은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키기는 켜야 되니까 그냥 1단 정도 켜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1 단만 켜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 단이 있는 주방 휴드에 요거는 2 단을 켰을 때고요. 이건 3 단을 다 켰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탱크 소리가 나도록 켜야 내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조리흉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후드는 최대로 켜고, 그다음에 사실 때도 이 용량이 큰 거를 사셔야 돼요. 용량이 큰 게 쪼끔 더 비쌉니다. 그리고 후드가 내 조리 공간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사야 되는데, 요즘 그냥 맨 위에 조리 공간을 다 커버를 못 하고 반 정도만 간략하게 달려 있는 후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후드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공기청정기로 하면 어떠냐.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를 고등어 구울 때 갖다 놓으면은 초미세먼지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어떨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공기청정기로 내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쪼끔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30-40% 제거해요. 그런데 여기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기 공기청정기 옆에다 틀어 놓게 되면은 공기청정기 안에 필터를 다 막아 버려요, 기름이기 때문에. 수증기랑 기름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안 되고 필터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기청정기는 언제 켜느냐 하면은 요때 켭니다. 조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안 하시는 게, 조리가 끝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를 딱 꺼 버리시거든요. 근데 원래 후드는 조리 끝나고 난 다음에 30 분을 켜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조리 과정에서 생겼던 나쁜 공기들이 다 제거가 돼요. 이 30분 이후에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켜야지, "후드 시끄럽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만 망가뜨려서 빨리 갈아야 돼요. 그래서 30분 이상 조리 끝나고 난 다음에도 후드를 켜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인제 조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쁜 공기, 조리흉 같은 것이 또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걸레 청소예요. 근데 요즘에 또 다 어 로봇 청소기,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요런 거를 쪼끔 돌려 주시면 바닥에 있던 미세먼지가 또 날리면서 집안 공기를 오염시키기도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집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청소기는 더 공기를 공기 안에 있는 가라앉아 있던 옷에 미세먼지를 또 더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물걸레 청소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제가 자주 보는 청소하시는 청소 장인이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베이킹 소다죠. 베이킹 소다에다가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 소다를 풀어 가지고 필터를 갖다가, 보통 알루미늄 필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한참 담가 주면은 정말 간단하게 씻겨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서 깨끗하게, 이 청소 장인 사이트들을 좀 보시고 필터를 자주, 자주 필터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또 필터 청소만으로는 안 되는 게, 필터를 한번 떼 보세요. 떼고 그 후드 안쪽, 닥트 안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세미네 부엌 플랫폼에서 가져온 더러워진 후드 안쪽인데, 여기에 올라간 기름때들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너무 많으면 이 기름때가 떨어져 가지고 화재를 일으키기도 해요. 기름때가 레인지로 떨어지면 화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고 비누 같은 걸로 닦는데, 정말 비누나 베이킹 소다 같은 걸로 닦는데, 베이킹 파우더 네, 베이킹 파우더로 닦는데 안 닦아지면은 사실은 후드를 교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드가 생각만큼 또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후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드 교체를 했더니 그 같은 걸로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소리가 많이 나 가지고, 사실 고 후드가 보통 많이 쓰신 데가 하츠 많이 쓰시잖아요. 하츠에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예, AS를 안 왔어요. 그래서 후드가 엄청 자지간 키면은 거의 뭐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제가 쓸 때는 단계 3 단계로 써 놓고 쓰고 있고, 애 아빠가 항상 1 단으로 써서 제가 지나가다가 3 단으로 바꿔 놓고 지나가요. 그리고 인제 마스크를 쓰면은 어떠냐 하는데, 이 마스크도 공기청정기랑 비슷합니다. 이 초미세먼지 이런 거, 미세먼지 이런 거는 마스크로 잘, N95 마스크로 잘 필터가 되지만, 사실 이 조리에서 나오는 조리흉 같은 거는 나노 크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드를 잘 사용하는 게 거의 90%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집에서 후드가 잘 기능을 하는지, 안에 기름때는 없는지, 필터는 닦은 지 오래되지 않은지, 또는 우리 집 후드가 너무 허접하지는 않은지, 세척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매일 제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인제 제가 뭐 강 교수님처럼 화학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 저한테 도움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꼭 요 관련된 내용 아닌 것도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항상 아는 데까지만 답을 드리죠. 뭐 모르는 걸 어쩌겠습니까?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기님께서 "혈압약과 고중성지방 혈증으로 오메가3를 먹는데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구워 먹는 것보다 수육으로 먹는 게 중성지방 조절이 도움이 될까요?" 아 네. 사실 뭐 이거는 얼마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삼겹살보다는 중성 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혹시 통통하십니까? 통통하시면은 체중 감량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날씬한 분인데 중성 지방이 높다 그러면 내가 먹는 것 중에서 사실 삼겹살보다는 탄수화물 식품이나 술이 너무 많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3는 고중성지방 혈중에 도움되려면 2 그램 내지 4 그램을 먹어야 돼서 처방해서 먹어야 될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강기능식품으로 사 먹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통통하시지 않다면 삼겹살이 고중성지방 혈증이랑은 관련이 쪼끔 낮습니다. 고중성지방 혈증이랑 관련이 있는 거는 오히려 탄수화물, 당분, 술이 더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제 내가 삼겹살을 많이 먹어 갖고 배가 나오면 그거는 또 고중성지방 혈증이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통하냐 아니냐에 따라 좀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구워 먹는 거보다는 수육으로 먹는 게 오늘 통계님께서 조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사모님께서 하시나요?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구워 먹으면 또 태우잖아요. 자, 시나브로님께서 "전자담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연초보다 낫겠냐고."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전자담배 피우는 분은 처음에 시작을 인제 연초 담배에서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긴 전자담배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전자담배로 바꿨다고 엄청 신나하시고 좋아하시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시는데, 살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은 전자담배에다가 연초까지 같이 다 하시게 되시더라고요. 아직은 전자담배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폐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을 또 태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유해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해결책은 아니고 하나의 중독에서 또 하나의 중독으로 건너가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쪽엔 전자담배, 이쪽엔 연초, 양쪽 다 하시는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담배를 전혀 권유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담배 피세요?" 그러면 "전자담배 피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네. 담배 피시는군요." 하면서 제가 설문지에 적습니다. 엔젤님께서 58세 여성인데 리피토를 드신 지가 한 2달 정도 되셨대요.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이 약 때문인지 너무 피곤을 느끼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그냥 복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는지. 예. 덜 피곤 느끼고 당뇨도 느끼지 않게 하는 고지혈증 약은 어떤 게 있는지. 용량이 높아지면 다 똑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약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육통이 있는 경우들이 한 10%쯤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약에 적응되면서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피곤이라는 게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인제 콜레스테롤 약 먹고 병원을 가면은 근육효소 수치,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3 가지를 하거든요. 이 수치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냥 쪼끔 더 유지를 해 보면 어떨까 싶고, 혹시 지금 드시는 용량이 리피토가 고용량이다 하면 리피토의 양을 살짝 줄이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에제티미브라는 약을 같이 섞여 있는 복합제로 바꿔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복용한 지 2달쯤 되셨기 때문에 보통은 초기 용량 리피토 10ml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아마 더 줄이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곤이 이것 때문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따님께서 "가스랑 인덕션 차이가 크느냐고." 아 네. 제가 전기 스토브를 인덕션이라고 하죠. 저도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가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스가 불 연소가 되면서 가스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와 인덕션의 차이가 크지만 이 차이보다는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떤 온도에서 기름을 쓰거나 아닌 거나 조리한 것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혹시 할 수 있다면 인덕션이 훨씬 나은 대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조리하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게 답입니다. 네. 둥글게 둥글게 님께서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항생제를 선제적으로 쓰자고 하셨다고 이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면 항생제를 처방을 되게 많이 받게 돼 있고요. 내과나 가정학과를 가면 쪼끔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뚜렷한 감염이 보이지 않으면 '굳이 선제적으로는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거는 그 둥글게 둥글게 님의 목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목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맘마미아 님께서 엄청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바깥에 오늘 미세먼지가 또는 초미세먼지가 경고가 뜰 만큼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인데 근데 요게 아무리 바깥에 안 좋아도 내가 바깥에 안 좋은 공기를 가 있어서 문을 안 여시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집 안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나쁜 공기만큼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특히 미세먼지나 아니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이 조리움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뭐 불을 켜거나 어쨌든 요리를 할 때 예 열을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는 바깥에 공기가 안 좋아도 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한번 고등어 굽고 삼겹살 구울 때 미세먼지 측정을 한번 해 보려고 방 안에 있는 그 공기청정기를 가져오면은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게 신문에 나온 말이 맞더라고요. 나는 신문이 과장을 하는지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를 할 때 미세먼지만 그 공기청정기는 측정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측정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환기를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깥 공기가 나빠도 조리할 때 나오는 공기만큼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환기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달토끼 님이 엄청 길게 내용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길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1살 아들이 베트남 근무 중 갑자기 살이 10kg가 빠져서 당을 했더니 278이 나와서 오늘 제비메트 50에 5 글리메피라이드 2mg 처방받았는데 이틀 뒤 혈액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비욘디에서 들은 혈압약은 메폴민만 들어있는데 저 약은 어떤 건지요? 평소 비만과 운동 부족으로 걱정을 했지만 너무 기가 막히고 절망스럽습니다." 살이 되게 많이 쪘나 봐요. 그쵸? 그러면 또 살을 많이 젊으신 분이니까 살을 많이 빼면은 또 혈당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살이 쪄서 당 생긴 거는 살을 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10% 정도는 그냥 살이 찌지는 않았는데 췌장이 약해서 당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저는 훨씬 해피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메폴민으로는 제미매트 50에 500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500이 메폴민일 거고요. 제미매트가 한 알 50mg이 들어 있는 거고 글리메피라이드가 2mg 한 알 들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요렇게 그냥 드시면 뭐 혈당 검사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들이면 저혈당이 와서 고생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인제 보통은 제미매트 계열과 메폴민 계열을 주고 그다음에 인제 글리메피라이드 전에 살 빠지고 소변으로 당 내보는 당뇨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 일으키는 당뇨약이라고 시즌 2 정도에 올려 놓은 게 있는데 고 약을 쓰면 좀 살도 빠지고 콩팥이랑 심장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저혈당도 없어서 고거를 좀 더 다음에 좀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이라서 운동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몇 킬로에서 10킬로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체중 빼고 운동하시면 훨씬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게 있다라는 게 또 다행인 거죠. 아까 해피 에버 애프터 님께서 비타민 D 권장 섭취량 200%로 먹어도 괜찮냐고 종합 비타민에 100 들어 있고 비타민 D 따로 먹고 있다고. 그럼 보통요. 이게 얼마가 들어 있느냐면요. 권장량을 보통 400 으로 쳐요. 그러니까 200% 들으면은 800 IU 들어 있어서 해피 에버 애프터 님께서 다른 거가 들어가는 게 없다면 이걸로 넘치지는 않아요.
좀 젊은 분이면 쪼끔 모자랄 수가 있어요. 한 800 IU를 드시고 계시는 거라서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께서 주제와 벗어난 질문일 수 있지만 "아이들 채소를 잘 먹이는 법 없나요? 선배 엄마로서 지혜를 부탁드려요." 이거 저도 항상 하는 고민이에요. 저는 나물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할까 싶기도 해요. 그냥 사서 왜냐하면 어 시금치가 한 단에 옛날에 비쌀 땐 뭐 5,000원, 7,000원 했었잖아요. 한 단을 이렇게 해도 결국은 끝까지 못 먹고 어 사이에 상해서 버려요. 콩나물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나물들은 거의 또 더 안 먹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냥 삽니다. 제가 만드는 시간도 아깝고 재료비도 너무 아깝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고 있는데 이게 엄마들 얘기를 혹시 팁이 있으시면 좀 주세요. 저는 많이 볶아서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빼낼 수 없도록 볶음에다 넣어 가지고 어 그러니까 빼낼 수 없게 따로 안 먹게 안에다가 볶아 갖고 넣거나 밥에 넣거나 해서도 되게 많이 줬고 또 인제 아무래도 그 쌈채소 같은 건 제가 항상 거의 집에 두고 있거든요, 쌈채소. 쌈채소 먹게 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한테 강권을 합니다. "이거 엄마가 되게 힘들게 했는데 야 이거 상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하니까 너희 다 한 입씩 먹어 줘." 그러면은 애 아빠 한 입, 애들 한 입 이렇게 해서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비교적 나물보다는 애들이 샐러드를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드레싱이 달달해서 그런지. 아니면 샐러드에다가 보통 샐러드에다가 단백질도 좀 넣잖아요. 뭐 베이컨을 구워서 넣거나 불고기를 넣거나 뭘 넣으니 그래서 그런지 샐러드가 더 저는 먹이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또 부모 말은 되게 안 듣고 바깥의 말은 들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의 영양사분한테 데리고 가 갖고 영양 교육을 한번 시킨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거 정도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윤희 님께서 김밥 김밥을 먹이면 또 이게 또 먹죠. 그거를 빼놓고 먹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노력은 안 하죠, 애들이. 네. 그래서 김밥도 좋은 방법이 저는 볶음밥도 또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윤희 님께서는 빼면 등짝 스매싱 하신다고. 애들이 착합니다. 맞고 있나 봐요. 네. 그다음에 WTK 님께서 어머니께서 골다공증 직전이라고 비타민 D 먹으라는 처방이 나왔는데 5,000 IU 6개월, 7개월부터는 2,000 IU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2개월 이상은 5,000 IU 먹지는 않아요. 보통 8주 정도 먹이는데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는 그것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2,000 IU 정도 드시다가 3 내지 6 개월 뒤에 비타민 D 검사해 보고 음 그다음에 농도를 다시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올려도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급하지 않으면 주사 놓지 않고 연달아서 주사 맞는 거는 반대를 하고요.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할 때 주사 맞고 와 가지고 막 오히려 골 표지자 안 좋아진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준 거 말고 불안하시니까 막 주사 맞고 어디 딴 데서 주사 맞고 와 갖고 제가 예상했던 골 표지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막 추궁해서 물어보니까 비타민 D 주사 맞았다고. 그래서 5,000 아에 6 개월은 많고 많아야 8주 정도고 어머님은 또 나이가 좀 있으시면 한 3 내지 6 개월 뒤에 2,000 아유 정도 먹다가 3 내지 6 개월 뒤에 한 3 개월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시면은 검사해 보고 용량을 다시 조절해야 되고 골다공증 직전 정도로 나쁜 정도라면 어머님께서 골절이 있거나 또는 골절 위험도가 높은 분이거나 가족 중에 고관절 골절이 있거나 이런 분이라면 비급여라도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 나빠지고 할 때 옵션보다는 골다공증 직전이면은 한 2.3, 2.4 정도 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쪼끔만 해도 되는데 인제 보험이 안 돼서 의사가 권유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영수 님께서는 "골감소증 1.5 나왔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다리 근력 운동하시고 칼슘 비타민 D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어 역시 인제 위험도에 따라서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젊으신 분이면 위험도가 높지 않으니까 고 정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께서 볶아서 먹이고 샐러드 먹이고 김밥도 먹인다고. 윤희 님께서 "엄마는 극한 직업이라고." 예. "연휴는 어떻게 보내냐고 그레니 물어보실 때 저희 내일 근무해요." 사실 요즘 병원들이 다 안 좋은데 금요일도 빨간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존에 예약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 내일 오전에 근무하고 좀 일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늦게 가서 그 선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거 안 했다. 여러분 다 들어와 주신 분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좋아요. 이 좋아요가 눌러져야 많이 다른 분들한테 노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인제 유튜브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6년 전이잖아요. 6년 전이었을 때는 뭐 쪼끔만 올려도 정말 몇십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의학 채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인제 뭐 발악을 해도 만을 넘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살 빼지 마세요." 요런 고 한 게 요번 시즌에서는 3만 회가 넘어서 가장 많이 보셨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건강한 체중 요렇게 제목을 달았다가 이렇게 체중 다르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좀 약간 어그로를 끌어서 "살 빼지 마세요." 했더니 또 의외로 좀 많이 봐 주셔 가지고 '아 또 제목을 좀 잘 달아야 된다.' 요렇게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자 해피 에버 애프터 님께서 제가 아직 답을 안 갖고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C는 무제한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옛날 서울대 교수였던 분께서 계속 인제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타민 C를 드셔서 제가 어제 진료할 때도 아침에 3 그램, 점심에 3 그램, 저녁에 3 그램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설사 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설사 안 하신대요. 요로 결석 앓으신 적 없으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꼭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항산화제가 먹는 적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그 우리 몸에 적정량의 산화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 산화 스트레스를 사용해서 잘못 만들어진 암세포를 제거를 하거나 그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때 산화를 시켜서 죽이는데 이걸 강력한 강산화제로 그 산화 스트레스를 완전히 다 줄여 버리면은 내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비타민 C에 있어서는 1 그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권유를 드리지 뭐 다른 분들 뭐 10 그램, 5 그램 이 정도를 권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사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쓸 경우들이 있어요. 환자가 폐혈증 같은 거 와서 중환자실에 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내 몸에서 그 염증 반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많아진 산화 스트레스가 내 몸의 다른 세포들 건강한 세포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항산화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인제 일상을 생활하고 있는 해피에버 애프터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하고 많이 들어가는 항산화제가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건 아니고 적정량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 그램 정도. 네.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C 드시고 속 쓰려서 병원 오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네. 자 그레이 님께서 "장염 때문에 내과를 갔는데 유산균 먹고 있는데 잠깐 끊으라고 하더라고. 유산균이 장염 있을 때 조심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장염 그러니까 뭐 감염이라든가 이런 장염에서는 유산균은 오히려 처방을 하죠. 그래서 장염이 있을 때 유산균을 처방을 하면 훨씬 장염의 기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항생제를 줄 때도 항상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인제 이랬을 때의 가능성은 일반적인 감염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뭐 자가면역성이라든가 요런 장염이 있을 때는 어 아마 끊으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의사가 직접 유산균을 처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먹고 있던 유산균과 겹칠까 봐 끊으라고 얘기하는 고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장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유산균을 드시는 게 질병이 걸려 있는 기한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주제가 쪼끔 특이해서 질문이 없으면은 내가 '아 빨리 끝낼 수밖에 없겠다. 오늘은 뭐 30 분에 끝내려나.'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콘텐츠를 다 이렇게 메워 주셔 가지고 제가 49 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청소부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하나만 답을 할게요. "고지혈증 약이 핵문근 유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요거 여러분이 복권 사셔 가지고 당첨될 확률만큼의 확률로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으니까 10만 명 중에 1 명.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렇게만 하도 요거를 너무 강조하니까 이게 되게 흔한 일인 줄 알고
근육 걱정해서 안 드시는 분 되게 많고 뭐 좀 근육이 쪼끔만 아파도 막 병원에 전화하시거나 뛰어오시는데 그렇게 흔하게 있는 그런 부작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50 분이 돼서 여러분 오늘도 늦게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2주 뒤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주제를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간만에 빨간 날인데 좋은 시간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